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언급을 좀 저희가 얘기해 봐야 되는데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민주당에서도 많이 놀란 것 같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 말이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였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원래 이게 예전에 그 돌아가신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예전에 썼던 말이에요. 그 예전에 그 TV 토론 나와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색강이 흐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는 뭐 그 민주당 사이에는 거대한 뭐 바다와 같은 뭐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예. 두 당을 다 보수로 하고 자기들이 진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라인을 이렇게 그은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예. 공격을 할 때 쓰는 그때 표현이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야 세력들이 많이 썼던 표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보수 양당 체제다. 그러면서 이 제야 세력의 진보 정당을 따로 키워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게 있는데 예. 사실 호남 지방은 한국 보수의 산지기도 했습니다. 호남 보수라고 하면 그 인천 김성수 선생 여기 채널 A도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언급하시는 줄 네, 알았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호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네. 그리고 저 인천 김성수 선생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게 민주당 본류였거든요. 근데 그 호남 보수의 성향이 이렇게 확실히 좌파 색깔로 확 변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당시 호남 보수 세력들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으로 분리돼서 나가버리고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조금은 이념 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 호남 보수에 가까웠던 그런 분들이 또 지난 총선 때 이낙연 대표와 함께 또 여기도 계시지만 예. 이낙연 대표와 함께 또 나왔어. 어. 네, 그래서 또 나왔어. 네. 그래서 또 나왔어. 그래서 이젠 진짜 순혈적으로만 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선 치르려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예. 예, 이제 중도로 그 또 가야 되는데. 본류들이 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너무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이제 색깔 정말 진한 짠물 같은 이제 그냥 극자에 가까운 예. 그 아버지 이재명 뭉치는 그 세력들만 딱 남아 있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는 총선 치렀다가는 이 비호감도를 깨뜨리기도 힘들고 박스권을 나오기도 힘드니까 예. 중도 보수로 택깔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대선 전략으로서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유효하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진영이 40대 40이고 예. 가운데 20%가 있어. 나는 근데 이거 궁금했어. 네. 저한테요? 예, 갑자기 또. 나 궁금했어. 예. 예.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 우리 당에서 네. 그 소위 말하는 약간 조금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랑 저랑은 약간 스탠스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네. 당 친윤 안에서 친한. 사람으로 따지지 말고 명확하게 구분을 네, 사람으로 따지지 말고 예, 약간 예. 좀 더 오른쪽, 약간 더 중도에 네, 네, 가까운 쪽 이렇게 예. 나눠서 얘기를 네. 하면 근데 저희는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이 중도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 중도 보수다 하고 하는 것처럼 중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이 박민영 대변인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리 당내 인사들의 중에서 그 좋아하는 유튜브들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는 없다. 네. 네, 중도는 없다. 중도는 힘센 없다. 쪽에 붙는다. 중도는. 예.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이 세 보이면 중도는 우리한테 다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중도층의 정확한 개념은 저는 저관여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치의 고관여층화가 되면 될수록 자신의 어떤 생각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소위 저관여층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선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보고 어디가 대세인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고관여층들이 어디가 맛집인지를 서치하는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저관여층들은 팔로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집이 맛집이고 좋고 음식도 맛있고 재료도 좋은 거 쓴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사실 줄을 서는 거거든요.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뉴스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 바퀴벌레 나오고 재료 썩은 거 쓰고 뭐 여기 맛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기 시작하면 과연 사람들이 몰리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전 이게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닙니다.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선거라는 게 토론이랑 비슷해요. 제가 토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누가 더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적인 얘기를 하느냐가 토론인 거거든요. 누가 더 올바른 소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우리가 채점을 할 때도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유효하게 반박을 못하면 점수 카운트하지 않아요.
반박을 못한 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이게 그 토론의 본질을 봤을 때, 레토릭이라는 본질을 봤을 때는 설득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후적으로 뭐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순간 설득적인 얘기를 한 것 자체는 심사위원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선거는 과정의 평등보다 과정의 합리보다 결과의 합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왜 굳이 이 집 망한 집이에요라고 홍보를 하냐 이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제로 좀 돌아와 보면 네. 사실 저는 진보와 보수가 심플한 어떤 개념이라고 봅니다. 진보는 바꾸려는 자, 보수는 지키려는 자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소위 제가 아까 대중과 제도권을 말씀드렸는데 시민사회에서 제도권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바꾸려는 사람들이죠. 예. 과거 민주화 세력이 그랬죠. 네. 그리고 제도권에서 이런 바꾸려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자들이 소위 보수,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강기정 시장이 과거에는 시민사회에 있는 진보 세력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득권 보수 세력이죠. 이제 아스팔트 시위에 대해서 불허를 하니 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득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가 의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민주당을 진보 세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도 무슨 뭐 헌법 수호 세력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아니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아니면 공수처 다 민주당이 옹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가기관들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해자 서사, 기득권 서사가 커지는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것에 반항하느냐. 젊은 세대들의 그런 기본 기치가 뭐겠습니까? 진보 말 그대로 탈기득권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에 너네들이 기득권이고 적폐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힘 되게 센 줄 알았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네. 그런데 비상계엄 직후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수처가 이 마약수사 형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체포를 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이 지키려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정하게 해달라고. 네. 이게 바로 사실 일부 아스팔트 감성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죠. 저희가 이미 기득권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말씀을 하시지만 의사결정 못 바꿔요.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화가 돼서 양대 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얼마나 빚이 많습니까? 조직이 얼마나 고착화돼 있습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민주당은 보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민주당의 보수 기득권에 그러니까 좀 표현이 개념이 좀 이렇게 이상해졌지만 그런 반하는 이런 청년들의 그런 마음, 이 반기득권적인 정서를 어떻게 당에 생착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죠. 개념을 좀 다시 재정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박민영 네.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민영 예. 대변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한계가 좀 환기가 좀 되는데 네. 약간 혁명적인데요? 제가요? 상당히 혁명적인데. 이제 빠져들어서 아니 들으신 거죠? 혁명적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파야. 그러니까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레디컬한 혁명주의자에 가까운 지점인데, 근데 진짜 또 지난 총선 때 이 합리적 중도의 길을 찾아가셔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어디 가서 내가 중도 보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 민주당 탈당했는데, 그러니까 전장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안 놓치려 그러나?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그 중도 보수의 길로 가는 거는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진 거야. 네. 나 기득권인가 봐.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죠? 이 표현을 듣고. 놀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영악하구나, 이재명 대표.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으로 뭐 얘기를 보여지는 모습이라든지,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당 내에서 어떤 공론화돼서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에요. 당 내에서 뒤집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 네. 얘기를 하고, 뭐, 앞에서는 얘기 다 해요. 뭐, 개정을 해야 될 때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근데 이 말을 뱉은 것은 상당히 대선 전략으로 하나로서는 상당히 유효하다. 왜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1월 초부터 그다음에 설날까지 계속된 이어지는 그 수십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결론은 나왔어요. 양대 진영은 공고하게 지금 붙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중도층에서 누가 조금 더 캐스팅 보트를 어떤 쏠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판세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당 지지율은 거의 근접했다고 봐요. 왜? 정당 지지율은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거든. 근데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중도층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떤 여론조사 내에서의 메타 분석을 해보면 중도층이 계속 민주당한테 그래도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아야지만 이 선거가 확실히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도 박스권이라는 걸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45에서 46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아니까, 원래는 이 분위기면 50%가 넘어야 정상이죠. 네. 그럼에도 그치. 불구하고 지금 40% 중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의 대선은 조기 대선은 거의 신승에 가까운 1%, 1~2% 내에서 나타난다. 결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중도층이라는 것을 파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부족한 거 신뢰성, 일관됨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일관되게 오락가락하더라 이런 거. 그렇죠. 일관되게 오락가락. 존재 자체가. 제가 보더라도 뭐야 오늘은 이랬다가 아니 그러면 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또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얘기와 본인의 얘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는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네.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 좀 개념을 계속 재정립을 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에 소구하는 게 아니라 보수화된 자신의 코어층에 소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화된 코어층에 민주당이 이제 서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민주당의 코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 50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으로 보나 자산으로 보나 가장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책들을 하는 걸 보면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건 사실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건데 철회해버리잖아요. 왜? 양대 노총이 반대하니까. 네. 그리고 정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년 연장을 임금 피크제 없이 시행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들한테는 불리합니다.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도 같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세대별로 이해관계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 세대 근로자들이 아니에요. 기성 근로자들이죠. 또 상속세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녀 공제 확대하는 걸로 처음에 안을 냈었잖아요. 상속세 인하하는 것도.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져온 것은 부부간의 공제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코어층들이 그 코어층 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안을 교묘하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민주당에서 그 종부세 폐지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때 좀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아둔하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이 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무슨 뭐 서민 정당을 얘기했을 때 자신들의 코어층이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고 있구나. 사실 종부세에 가장 크게 피해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내 집 마련 가지고 있는 내 집 가지고 있는 민주당 코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책들을 쭉 보시면 그냥 사실 저는 그 매표를 위한 자기 지지층 소구용 정책이라고 보지 이거 확장성 정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도 저는 젊은 세대로부터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결국엔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거든요. 예. 민주당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니즈가 다른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점이죠. 이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민주당과 다르게 청년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거를 언어화해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속세 인하라는 것도 저희가 기업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경영권에 대한 그 안정적인 보장이 되고 이 물적 분할 같은 좀 무리한 의사결정을 안 하게 되면 예. 결론적으로 증시 밸류업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에 우리 상법이랑 트레이드 하시죠. 상속세 낮춰줄 테니까. 우리 좀 어차피 중국 자본에 양도를 할 바에야 차라리. 그러니까 기업 승계해주고 대신에 주주 증시 의무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타협을 통해서 이중으로 증시 밸류업을 하고 가장 큰 수혜자가 청년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고. 대통령실에서 일했네. 네. 일을 근데- 하나도 안 한 줄 알았더니. 이미 많이 굉장히 했어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박민영 대변인이 네. 박민영 대변인 말 들으면 윤석열 정부 일 열심히 했네. 네. 근데 왜 그럼 우리가 몰랐던 근데 거야?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저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그 열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깔려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언더 열망이 73에서도 사실 그게 예. 드러낸 거죠. 네. 거기다 전선을 치고 예. 이렇게 한 건데 박민영 대변인이 얼마 전에 이 언더 73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한 걸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비판으로 근데 이렇게 봤는데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핏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렇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도 예. 저기 하고 이렇게 자격증도 갖고 있고 했던 설 변호사나 나에 비하면 네. 조금 더 레디컬하고 조금 더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한 것 저는 같은데. 제가 기득권이 그쵸?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더 강한 것 같아. 정치실에서 엄청 네. 싸웠습니다. 우리 예. 어른들. 그러니까 약간 네. 그래서 들어와요 언더 73에 아니, 나중에.
지금 나중에 들어와 그냥. 언더실상까지 던져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 당내 비명계에서는 좀 비판이 나왔는데 일단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왜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진보 보수 논쟁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 정체성을 공론화 과정 없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김경수 전 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 일단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기존 민주당 세력들은 좀 불쾌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뭐, 중도 보수 선언. 이재명 대표는 딱 한마디로 다 정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중도 보수라고 그랬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 우리가 원래 진보였어. 네. 대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끝난 그렇기 다음에, 때문에 예. 뭐 지금의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하면 물론 그 종부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네.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정말 소수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2%가 내는 사람의 98%한테 욕을 먹고 있다. 그럼 민주당 이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 내부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진보 세력에게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에서는. 가치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걸 본인이 지금은 아예 뭐 거의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네.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다음 타자는 종부세 폐지일 거예요. 아마 다음 대선에 타자는? 가까우면 다음 발표는 정책 발표는 종부세 폐지로 예측 가능하죠. 가지 않을까. 예. 세금 관련한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 대선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부의 그 도구마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생존 본능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돼야지 살아요. 대통령이 안 되면 예. 그 다음에 돌아올 칼끝이 어디로 갈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이.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관련된 것도 52시간 폐지할 것처럼 하다가도 근데 당내에서 52시간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도대체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어떻게든 그 중도로 나아가려는 길을 막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우리 당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네. 한 가지 내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본 게 있어요. 사실 이번 국면을 보면서 예.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본 게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깨달았고 네. 그래서 작년에 이러셨으면 나는 지금 배지를 달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선거 전에 좀 결집을 네, 그러니까 시켜줬으면. 그때 결집시켰으면 네. 근데 그때 그거를 비상계엄을 했었어야 된다. 아니야 비상계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결집하는 그런 능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보면 근데 지금 다만 예. 거기서 더 계속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작년에 총선을 뛸 때 네. 제가 그 선거차 위에서 유세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 꼭 그 8번이신 분들이 이걸 목에다 이렇게 차고는 제 선거차 주변에 나타나서 28 이러고 돌아다니셨어요. 8번이신 분들 자유통일당 말하시는 예, 거죠? 지역구 네. 2번 예. 비례 8번을 이러고 돌아다니시는 거야. 근데 28 청춘 이런 예, 얘기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선거법상 그 타당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세를 하고 그냥 가면 이분들이 제 선거사무소까지 쳐들어와서 막 항의를 해. 네. 왜 우리 아는 척도 안 하느냐 막 이러면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선거법이 그러하다 안 된다. 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8번 28 이렇게 우리 분명 국민의힘에 저기는 4번인데 비례정당 있었잖아요. 비례정당이 따로 네. 있어요. 4번인데 그냥 8번 하시더니 2.3%가 가져가셨어. 그분들이. 그래서 2.3% 가져가셔서 의석은 못 내고 한 명 더 나온 게 예. 천하람 의원이에요. 예. 그 덕에 그게 천하람 됐지. 그 없었으면은 천하람 의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19번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이 네.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 한석을 천하람 의원에게 갖다 준 게 이 분들이야. 네. 아, 내가 근데 행동했다는 얘기까지 아니 근데 해야지. 그분들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는 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그러니까 정도까지 그 정도로 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까지 오는데 태도는 지금. 우리가 네.
평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처절하구나. 이 정도로 쳐져라. 아니 그러니까. 52시간도 내던져. 기본서부터 예. 더 내던져. 다 내던지겠다는 네. 거잖아. 나 네. 살기 위해. 그거에 반해서 제가 봤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적으로 4분 오해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물론 대선에 대한 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기 대선에 대해서 말을 못 하니까 내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 내부적으로도 4분 오해돼 있어가지고 보면 뭐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 진짜 민주당 쪽은 어찌 보면 거의 저는 경선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박용진 의원도 만나, 김부겸 의원도 만나, 뭐 김경수 의원, 뭐 전 지사도 만나. 이건 통합이라는 이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원래 경쟁이 끝난 다음에 경쟁을 진 후보들한테 야 우리 그래도 원팀이야. 그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경쟁도 하기 전에 미리. 미리 우리는 통합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야. 내 밑으로 다 들어와서 이제 힘을 합해야지. 예. 이거 이미 경선이 끝난 모습이에요. 이미 민주당은. 근데 여기는 아직도 좀 네. 그렇다. 이거 제가 제가- 답답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제가 조금만 답변을 네. 드리자면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네. 맞아, 짧게 맞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은 심판이랑 선수가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공약이 됐건 정책이 됐건 얘기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지금 저희 지도부에는 선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저희는 없죠. 심판이죠. 없네요. 그리고 사실 네. 이 탄핵 심판 국면이 지나야 우리 선수들이 이제 각자의 비전과 아젠다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세팅한 아젠다, 이재명 대표가 편승하는 아젠다들 다 저희가 먼저 세팅을 해둔 것들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좀 우리는 사안이 오늘 알았잖아요. 분리해서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렇게 발표고. 열심히 한 제가 예. 몰랐어. 많은 얘기들을 앞으로 들려드리도록 저 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예, 이 정도로 반박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박상수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야 5당이 원탁회의를 맞아. 시작을 네. 했는데 개혁신당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상을 조금 예측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어떻게 한 테두리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그렇지. 대표까지 좀 갈라치기를 하고 끌어들였는데 싶은 거죠. 네. 이거는 보수 갈라치기 보수를 갈라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가 총선 때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28 운동 안 했으면은 우리가 한석 더 가져왔을 거라니까요. 예. 108석이 아니라 109석이 됐을 거야. 근데 네. 아무 의미도 없는 2점 몇 프로를 거기서 들고 가가지고 개혁신당 3석 만들어 줬잖아요. 예. 그래서 개혁신당은 지금 저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기들은 뭉치고 우리는 분열시키면 분열시키고 필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고리를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거기에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민주당이랑 그렇게 손뼉을 치고 그런 식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당 내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저는 보수 분열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보수 분열주의자들이에요. 보수 분열주의자들이고 이재명이랑 사실상 국공합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공합작까지? 네. 국공합작하고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네. 보수 안에 뭉치려고 한다면 진짜 지금은 보수에서 중액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다 끌어붙이는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예. 끊임없이 그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재명과 손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뭘까를 저는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작은 우리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뒤로는 사실상 국공합작과 같은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닐까. 이거 예.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꼭 반박. 같은데 네. 지역구가 저희 지난 총선에서 45% 득표했는데 비례대표가 36%대를 득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만 날아간 게 아니라 8% 넘게 날아갔어요. 더 그러니까 날라갔네요. 저도 커밍아웃을 하자면 전 뭐 당시 당직자도 아니었으니까 저도 국민의 미래 안 찍었습니다. 예. 왜 안 찍었냐? 명단을 제가 도저히 봐도 얘기하셔도 돼요? 개혁신당 찍었나? 아니요. 그럼 개혁신당 찍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 하람이 당선시킨 거야? 조금 더 우파색이 강한 정당을 찍었습니다. 예.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네. 비례대표라는 것은 사실 뭐 직능당체 표를 가지고 있든지 뭐 상징성이 있든지 아니 뭐 전문성이 있든지 뭐 이제 그런 뭔가 당의 어떤 음으로 양으로든 뭐 농공행사한 개념으로 어떤 기여한 사람들을 하든지 사무처 뭐 직원들을 배를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관례와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진행 비례대표는 전혀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저는 이게 비례대표라기보단 사회적 배려자 명단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비례대표 명단 얘기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데려왔으면 차라리 제가 진짜 뭐 원전 전문가, 뭐 하다못해 뭐 증시 전문가, 뭐 부동산 전문가라도 모셔왔다라고 하면 저 표 줬을 건데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글쎄요, 특히 김혜지 의원 같은 분들을 저희가 왜 재선을 시켜드려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예. 당시 저는 공직자였으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뭐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 이조 심판론에 대해서도요. 네. 오히려 그때 사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민주당 정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구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조 심판론에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당이 야당을 탓한다라는 건 1차원적인 문제고요. 2차원적으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앙숙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네. 친문학살 때문에 만들어진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데 이조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여당이 직접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지민 비조 전략이 적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양측의 비례대표 합산과 지역구 합산 득표율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거는 정말 전략상의 부재가 가져온 문제인 것이지 예. 뭐 특정 세력이 이재명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제 주장이다. 특집을 하나 하시죠. 지난 특집. 총선의 패배 네. 누구의 그거는 이거는- 하나 하고 네, 요것만 할게요. 요것만? 예, 네. 요것만. 그 박민영 대변인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나 되게 중요한 좋은 문제인 것 얘기죠.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총선은 원래 좀 쪼개지는 선거죠. 예. 근데 대선은 누가 더 붙고 뭉치느냐에서 총력전이죠. 결국 총력전이에요. 두 세력의 총력전인데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단 60일 이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저쪽은 지금 이미 다 저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가다가는요 그렇지, 다 같이 역사의 죄인이 손 됩니다. 잡고 예. 다 같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수가 있어. 예. 싸우지 말아요.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예. 이거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받을 기회를 받은 사람들끼리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저기를 위해서는 휴전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누누이 휴전해요, 얘기를 그럼. 하고 있어요. 네. 누누이 그러면 하고 있어요. 마무리는 두 분이서 악수하는 예. 걸로. 아니 또 이거 악수 한번 잘못하면 우리 그 또 이재명 대표랑 악수 한번 그 잘못됐다고 그 근데 이제 박수 한번 하세요. 네, 그래도. 다음 주도 있고 저희가 예. 차근차근 좁혀가는 것을 네. 조금씩 아직은 좀 머네요. 네. 예. 의자를 좀 붙여서 앉아드릴게요. 다음에 의자 그 좀 2인용 의자를 하나 해가지고 원샷에 좀 잡힐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마무리는 짧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짧게 원래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언급한 속내 한 줄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떤 속내에서 나온 걸까? 저는 이거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던데 앞에 얘기 다 들으면서 다 예. 생각하면 되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마침표보다 단적으로 네, 할게요. 단적으로 예. 단적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네. 박민영 대표님. 많이 급하다. 많이 급하다. 근데 경계해야 된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살려주세요. 많이 급하다. 하지만 경계해야 된다. 뭐 세 분 말을 이어붙이니까 결론이 확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우리 싸우지 말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는 사이좋게 제발. 예. 제발. 네, 알겠습니다.